교육부 전체 예산 75조 원 가운데 평생교육에 할당된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Think about a race between education, the supply side, and technology, the demand side. In periods when education races ahead faster than technology, one sees declining inequality in education differentials. When technology moves ahead faster than education, one sees widen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DI 박윤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그거 우리 동네 저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슨 교양 강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생학습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릴 평생학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성인 학습자가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은 과연 왜 중요한가? 둘째는 우리나라 평생학습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정책 재현을 해외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평생학습,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술 진보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생학습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노동시장의 남성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별 실질임금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대학원 이상 졸업을 하신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요. 맨 아래가 고등학교를 퇴학한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교육 수준별 임금 격차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어떤 시기서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시기는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화 혁명, 소위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의 발달이 노동시장에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은 교육 부문에서 담당합니다. 시장에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교육 부문에서 고숙련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자 노동시장에서 고숙련 근로자의 가치는 증가하였습니다.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반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공급은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치는 하락하였습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줄까요? 기술 진보는 언제나 노동시장의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노동 공급은 교육 부문이 담당을 합니다.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는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 로렌스 카츠는 교육과 기술의 경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교육과 기술이 서로 경주를 합니다. 교육이 앞서 나가는 시기에는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반면 기술이 교육을 앞서가는 시기에는 불평등이 확대됩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난 세 차례의 4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주요한 특징은 속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존재하는 일자리의 47%가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기술이 다시 한번 빠르게 앞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이 기술을 따라잡고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교육 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애 초기 학교에서 집중적인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기업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 모형은 다가오는 미래에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업에서의 재교육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장기 고용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진보는 산업 간, 기업 간 급속한 구조 조정을 야기합니다. 구조 조정이 야기되면 일자리 이동도 빈번해집니다.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질수록 장기 고용 관계는 줄어듭니다. 사용자는 지금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투자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고용 관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근로자에게 투자할 유연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교육 모형이 필요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기술 진보가 빠르게 진행될 때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20세기 초반 공장을 통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자 농촌에서 일하던 많은 일꾼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노동시장에서 대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학 진학률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기술 진보가 급속히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커리어를 여러 번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제시된 이후 평생학습이 주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평생학습, 자동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특집포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라는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018년에 이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제는 학습이었습니다. 1978년 세계개발보고서가 처음 창간된 이래 처음으로 교육 분야가 주요한 이슈로 채택이 된 사례라고 합니다. 2019년의 주제는 노동의 변화였습니다. 기술 진보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자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시스템의 현황은 어떨까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참여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 구조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2017년 전국의 25세, 79세 만 1000여 명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인적 속성에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성별, 연령 등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생애 초기 학교에서 형성된 인적 자본 격차가 평생학습을 통해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득에 따라서도 참여율 격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특성을 통제할 경우에 소득에 따른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자리 특성이 중요할까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직종별로는 관리직, 전문직이 단순 노무직, 조립, 기능, 판매직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고학력 대기업 정규직 전문 관리직과 저학력 중소기업 비정규직 판매 노무직 중에 어떤 일자리가 기술 진보에 더 취약할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기술 진보에 취약해서 따라서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생학습에 소홀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술 진보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생학습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육 수준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주요국 대비 크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OECD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33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조건이 동일했을 때 학력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학력 격차를 보시면요, 3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사업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위고요. 고용 형태별 격차는 7위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교육 수준과 일자리 특성에 따른 학습 참여율의 격차가 우리나라는 큰 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참여가 편중되어 있다면 정부 지원은 보다 포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구조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시스템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한번 중앙정부의 평생학습 예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관련 총 예산은 대략 2017년 기준으로 2조 9천억 원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 보면은 약 20%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나머지 80%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입니다. 자,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인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예산 중에 다시 20%는 일반회계에서 조달이 됩니다. 나머지 80%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이 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은 우리나라 총 평생학습 중앙정부 예산 중에 80%의 80%, 64%, 약 3분의 2 정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의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고 누가 고용보험 가입자일까요? 대표적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취업자,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자영업자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고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높고 고학력 근로자가 저학력 근로자에 비해서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평생학습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원이 편중되기 쉬운 것이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부의 예산 구조는 어떨까요? 2019년 교육부 전체 예산 75조 원 가운데 평생교육에 할당된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용보험 직업훈련 사업 예산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외의 다른 형태의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에게 평생학습의 지원 기회가 전달되지 못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평생학습 사각지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 구조는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편중된 지원을 낳았습니다.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예산은 명목상으로는 사용자가 100%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전통적인 직업훈련에만 투자가 편중되기 쉽습니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아주 협소하게 정의된 직업훈련일수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그 해당 직무가 기술로 대체될 경우에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진보가 될 때는 직업훈련의 감가상각이 빠른 것입니다. 반면 기술 진보는 종종 전통적인 직업훈련 영역 바깥에 있는 역량의 가치를 증대시키곤 합니다. 경제학자 데이빗 데밍은 미국의 있는 모든 일자리를 사회적 능력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그룹의 고용 비중이 80년대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쭉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역량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사회적 능력은 요구하지 않고 계산 능력만 요구하는 직업은 고용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는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달한 시대입니다. 은행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판을 잘 다뤄가지고 계산 잘하고 입출금 업무 잘하는 것이 훌륭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산 업무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은행원의 업무는 고객을 상담하고 마케팅을 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술 진보가 인간의 계산 업무를 대체하면서 비교적 대체하기 어려운 사회적 역량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 진보는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역량의 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이런 역량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사회성과 더불어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이 갖는 비교의를 갖는 그런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들 전통적인 직업훈련의 영역 바깥에 있는 역량들입니다. 사용자가 주된 기여자인 고용보험 직업훈련 사업만으로는 미래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제언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를 일반 회계로 보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한때 불렸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만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교육열은 엄청 높은데
직업훈련, 평생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집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이다 보니까 과감한 정책 지도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랑 여러 여건은 비슷한데 과감한 정책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5년부터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Skills Future Movement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의 양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 평생교육, 기업의 생산성 지원하는 5개의 예산과 기금을 통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2015년부터 2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개인의 진로 탐색과 학습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술 진보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일자리 이동성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이동성이 증가되면 개인은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직에 필요한 역량에 투자할 유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겠죠.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바우처를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만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스킬스 퓨처 크레딧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40만 원 정도 되고요. 정부가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부가 학습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 하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5시간짜리 컴퓨터 기초교육서부터 5년짜리 법학 학사 학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제공됩니다. 싱가포르 국내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해외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MOOC 서비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스킬스 퓨처 크레딧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 스킬스 퓨처라고 불리는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야 됩니다. 이 포털은 단순히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인구직 정보, 최신 노동시장 정보, 적성 검사, 개인 이력 관리, 심지어는 자신의 이력을 사용자에게 직접 여기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챗봇이 보입니다. 제임이라는 이름의 챗봇인데 이 챗봇에게 내가 궁금한 점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커리어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다 연락해야 되나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제시되면서 상담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무슨 강좌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링크를 보내줍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217개의 한국어 강좌가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됩니다. 왼편에 보시면 이 필터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하면은 나에게 꼭 맞는 한국어 강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에 관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계, 산업계와 함께 스킬스 프레임워크이라는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이 스킬스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매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요. 28개 개별 산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는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보고서 맨 뒤편에는 관광산업에 진출했을 때 내에게 예상되는 커리어가 직무 직급별로 지도처럼 쭉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직무 직급별로 제가 한번 여행 가이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행 가이드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임금 수준은 얼마가 되는지 또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에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통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국민이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직자의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업이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심사를 통해서 인건비의 95%를 지원하는 Absentee Payroll Funding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언입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일반 교육은 교육부,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엇이 교육이고 무엇이 훈련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 있잖아요.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를 우리가 취미로 들으면은 그건 취미 교양 교육입니다. 그런데 카페 취업하기 위해서 들으면은 직업훈련입니다.
코딩,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고 해봅시다. 이게 과연 교육일까요? 훈련일까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스킬스 퓨처 무브먼트를 얘네가 추진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 정책의 운영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의 스킬스 퓨처 싱가포르 SSG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고요. 노동부 산하의 워크포스 싱가포르 WSG라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한 팀처럼 일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기관 입구에 이렇게 그냥 통합된 사무실에 명패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기관장의 사무실은 서로 옆방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녹화하고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원도 통합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 교육부의 대학과 평생교육 기능,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팀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그 진로를 위해서는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가장 어려운 제언이기도 합니다. 공적 재원은 항상 낭비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질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질적 관리의 출발점은 부실 기관의 퇴출입니다. 부실 기관이 퇴출이 되어야 우수 기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은 시설이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얘기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기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인 Institution of Technical Education, ITE의 캠퍼스 모습입니다.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세, 18세 학생들이 2년간 공부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원래 이 ITE는 10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캠퍼스를 다 정리하고 3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캠퍼스 규모를 키운 겁니다. 대형 캠퍼스를 가질 때의 이점은 이 안에 기업의 훈련 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교실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기업의 이 학교의 모든 교실과 커리큘럼은 기업과 긴밀한 협력 하에 운영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버추얼 리얼리티, VR 기술을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하도 애플 컴퓨터만 있어가지고 무슨 애플 스토어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승무원을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최신 보잉 787 비행기의 내부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항공 기술 가르치는 엔진 같은 게 보이고요. 이건 영화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교실 풍경입니다. 저희 같이 이 촬영하러 따라갔던 직원이 이 사진기를 보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방송국에 나가야지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촬영 장비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는 집중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 학교에는 쇼핑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점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안경점도 있고 꽃집, 카페, 뭐 마트, 뭐 은행, 어린이집 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유명 브랜드, 이 호야 안경원이고요. 유명 브랜드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점포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고객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점포들의 직원은 모두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일종의 교생 실습인 거죠. 학생들은 거의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직업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은 일과 후하고 주말에는 직업훈련 시설, 성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정부가 소수의 기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 교육은 교육부 담당입니다. 직업 훈련은 고용노동부 담당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진보는 언제나 노동자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노동자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적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귀결됩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